세길 자매 형제님 안녕하세요. 2주 전 공동의회를 하면서 영상으로나마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추운 겨울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일상의 따뜻한 봄이 얼른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바삐 오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세길문화원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됩니다. 세길의 서대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지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주신 세길 자매 형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예배 드릴 곳도 마땅치 않았던 세길 공동체에 이처럼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간 세길이 문을 열 때까지는 모든 교인들이 힘을 모았지만 특별히 수고한 자매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사랑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공간 세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간 조성을 위한 모든 공사를 도맡아 해주신 김영희 자매님과 김도환 형제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문화원 공간은 어디에 마련할까? 공간은 어떻게 디자인하며 무엇을 들여놓을까? 참 많은 고민과 실행에 따른 대화와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지만 의외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 세길에는 아일랜드 식탁 하나가 놓여집니다. 아일랜드 식탁이라는 것은 조리대를 겸한 식탁인데요. 다른 조리대와 달리 벽면에서 떨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문화원 사무실과 모임 공간을 분리하는 벽면이 있는데요. 그 벽면 앞에 아일랜드 식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크기도 제법 크지만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중심에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놓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문화원에 탕비실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쉽게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탕비실을 둘 공간이 참 마땅찮았습니다. 문화원 사무실 안쪽에 두려니 연구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모임 공간으로 끌어내되 구석에 두고 커튼 같은 것으로 가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싱크대 대신 아일랜드 식탁을 놓아보면 어떨까? 모임 공간의 포인트 내지 상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아예 카페 같은 분위기로 공동체의 모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한동안은 아일랜드 식탁을 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 과정을 보면서 20여 년 전 제 선배가 냈던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책 제목은 싱크대부터 돌립시다 라는 것인데요. 보통 싱크대는 벽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실 쪽으로 돌리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싱크대를 돌리자는 말은 실제로 그 방향을 돌리자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싱크대를 돌봄노동의 상징으로 삼아서 그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180도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이 벽을 보고 혼자 일을 하지요. 그런데 그 방향을 돌려서 다른 가족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돌봄노동을 주부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180도 돌려놔서 가족 중 누구나 돌봄을 함께 하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가 없이 떠넘겨졌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보자는 저자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식탁 토론 중에서 오늘의 성경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예수님 세 사람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는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던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날 예수의 일행은 참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 외에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같이 다녔습니다. 마르다로스는 참 갑자기 많은 수의 손님을 맞았으니 신경 쓰고 감당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을 겁니다.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겠지요. 그 와중에 보니 동생인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화가 좀 날 법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처지에 공감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자매 형제님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매 형제님들이 마르다라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동안 성경의 이 구절이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하도 좀 났습니다.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저에게는 과거 한국의 명절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여성들은 음식하느라 허리 한번 펼 틈도 없는데 한쪽에선 차려준 음식을 먹고 손님과 함께 떠들고 놀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거나 하는 장면 말입니다. 성별의 문제를 떠나서 한 사람이 과도한 일에 치여 정신없이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마리아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 예수님까지 나서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대해야 할 손님에게 일을 하라고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마리아만이라도 같이 일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거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기자는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런저런 글을 찾아보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해석은 참 분분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전파되어 온 해석은 성경의 문자적 기록에 충실한 해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씀 경청을 마르다의 돌봄 노동보다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소곳이 경청하면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리아에 비해서 부지런하지만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문제 제기하는 마르다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서 1300년쯤에는 자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수도사인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는 마르다를 생활의 경험이 풍부하고 원숙한 여인이라고 평가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도우게 하라는 말은 불평이 아니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면서 또한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날 줄도 아는 더 높은 정신적 경지를 깨닫게 하려는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안락함을 구하는 수동적인 여인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견해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또 변화합니다. 종교개혁을 선도한 루터는 마르다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한다며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자신은 마리아의 행위만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에서는 또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자발적인 사랑의 활동과 섬김의 행위가 주요하게 부각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시에 칭찬하고 교회 여성들이 마르다이자 동시에 마리아이기를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만 세길교회 홈페이지에는 그 설명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전거로 돌아가서요. 현대 한국 여성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도 흥미진진합니다. 이들은 당시의 여성들이 처해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우선 최영실 교수는 마리아가 결코 다소곳하고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돌봄 노동을 도맡아 할 뿐 아니라 남편의 손발까지 씻어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성적 대상이자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야 하고요. 그 처지가 이방인 노예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율법 책인 토라를 여성에게 주느니 차라리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가 아예 원천봉쇄된 것이지요. 그러니 언니인 마르다의 눈총과 나무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얼마나 비상한 여인입니까? 최영실 교수는 마리아를 당시의 규범을 깬 결단의 여성이라고 평가합니다. 마리아는 민족의 살 길을 찾아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역사의 목을 선택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성들에게 다소곳하고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와 시대적 사명에 눈뜨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성신학자 김호경 박사는 여성의 선택이라는 자기결정권에 주목합니다. 당시 여성은 선택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택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성들에게 금지되었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고 그 소망을 실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르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또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김호경 박사는 해석합니다. 한 가지면 족하다라는 예수님의 답변은 마르다를 비난하거나 마르다의 일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르다에게 선택할 것을 권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좋은, 즉 마르다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호경 박사는 이 선택을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해방 사건이라고까지 평가합니다. 또 다른 여성신학자 박경미 교수는 예수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도맡은 마르다의 일이 마리아의 일에 비해 열등하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먹는 자리에서 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부활한 예수는 밥 먹는 자리에서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알립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일은 고매하고
여성들이 하는 살림살이에 비해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이 예수에게는 애시당초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대 교회가 말씀의 경청과 돌봄 노동을 대립구조로 파악했다고 박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 해석은 그 시대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스토리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 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문명사가들의 진단을 종합해 볼 때 이 시대는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 대유행병이 된 팬데믹 시대. 둘째, 그로 인해 일상의 노멀이 잠시 멈추어선 시대. 그리고 새로운 문법으로 새롭게 판을 짜야 할 세계사의 또 하나의 변곡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잠시 멈췄다고 했지만 사실 멈추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봄입니다. 가정이 임금 노동의 일터가 되고 공장과 학교와 식당이 문을 닫고 세계 여행이 올 스톱될 때도 돌봄은 쉬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서 돌봄은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켜주는 뼈대이자 근간이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내려놨지만 건강한 밥과 청결한 옷과 잠자리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등교하지 못한 아이들을 건사하고 노쇠하고 아픈 이를 돌보는 일까지 돌봄은 물처럼 공기처럼 일상이 완전히 멈추지 않도록 사회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람은 돌봄이 있어야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세상이 잠시 멈추니 비로소 명징하게 보이는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서 돌봄을 얘기할 때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피로, 고역, 고통, 두려움, 이런 것입니다. 특히 독박 육아나 독박 간병 등 오롯이 홀로 돌봄을 해왔던 우리 시대의 마르다들은 위기를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도맡아 왔습니다. 100만 가족 돌봄 환자 중 80%는 여성이 돌봅니다. 아내나 딸, 그 중에서도 결혼 안 한 비혼의 딸은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영순위 돌봄 제공자입니다. 공적 영역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좀 늘어났다곤 하지만 여전히 엄마들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취업한 자녀 부부를 대신해서 황혼 육아의 굴레를 뒤집어 쓴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아우성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저는 세길 공동체에도 제법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들은 헌신과 사랑, 고통과 분투로 겨우겨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사회적으로 돌봄의 위기는 한계에 도달한 듯 합니다. 마르다처럼 여성들이 전담했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정책과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돌봄은 여타의 노동과 다르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아스 클라이먼 교수는 10년간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간병 경험을 책으로 남겼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일은 관심과 애정과 실질적인 도움과 감정적 지지와 도덕적 유대를 주고받는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단순히 국가의 책임만을 논하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고 미덥지 못한 이유는 돌봄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돌봄에는 신뢰와 정서적 지지와 유대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취약하고 유한한 존재지요.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인데다가 삶의 우연성이 더해지면서 의존성은 더 강화됩니다. 생의 마감을 앞두고도 의존과 돌봄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삶의 독립과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의존과 돌봄 없이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취약하고 의존하는 인간을 우리 사회의 기본값으로 정하고 사회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에 관심을 가져온 이들, 특히 여성학자들은 각자 도생과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찍부터 해왔습니다.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좀 되십니까? 돌봄이 사회정책의 가장 주요한 핵심 원리로 작동하는 사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돌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돌봄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배분적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로 의존하고 돌보면서 돌봄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 설정되는 사회입니다. 취약한 인간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돌봄을 익히고 경험하는 기회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실천되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공동체를 통해서 돌봄이 일상화되는 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세길 공동체가 서로 돌봄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세길 구성원이 간병인이나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직접 하자는 뜻은 아니니 혹여나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돌봄이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세길 공동체가 하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에게만 맡겨졌던 돌봄을 전 구성원이 다 함께 같이 나누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안하고 외로울 때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돌봄의 공동체, 서로를 돌보는 공정함의 감각이 작동하는 공동체, 취약한 이를 보면 돌봄의 감각이 살아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돌봄 공동체로 전환하는데 함께하는 세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마리아도 되지만 마르다로서 역할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길은 이미 이 같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체의 보다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공동체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서대문 시대가 바야흐로 열립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면서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길 공동체의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안위를 묻고 외로움을 달래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보듬는 돌봄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이, 우리 가족의 아이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이로 키우면 좋겠습니다. 쇠약해지는 자매 형제님들을 함께 걱정하고 도우며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취약하고 의존적인 우리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돌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길의 서대문 시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고 싶은 자매 형제님들을 그곳에서 만날 생각에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두근대는 가슴을 어떻게 진정시킬지 저는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길 공동체에 좋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팬데믹 이후 함께 예배드릴 공간이 없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장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한동안은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도 갖고 크고 작은 모임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길 자매 형제들의 꿈과 삶을 펼치며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공간을 구입하고 디자인하고 공사하고 꾸미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자매 형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혹여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매 형제님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 공간을 채워나가고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돌봄을 상징하는 아일랜드 식탁을 놓은 것처럼 세길이 돌봄의 공동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